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미국과 함께 G2 강대국인 중국의 경제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 리오프닝 효과를 기대했지만 주요 중국 경제 지표들은 장밋빛 전망이 무색하게 기대 이하의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금리를 전격 낮추면서 유동성 공급에 나섰지만 대규모 부양책 카드를 꺼내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를 포함한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중국 경제, 어떤 상황인 건지 진단해보겠습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우선 지금 세계의 이목이 중국에 쏠려 있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상황인데요. 이번 방문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뭐 전쟁 중에 잠깐 휴전 뭐 그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필요성이 있는데요. 미국은 또 선거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역대 미국의 선거를 보면 성장률이 2% 밑으로 갔을 때 집권당이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이제 그 경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내년도에 문제가 이제 대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중국은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기대보다도 이 성장률이 높게 나오질 않아요. 예. 그래서 뭐 기대를 못 맞추게 되면 아무리 이제 뭐 정치를 잘한다고 해도 거기에 이제 실망감이 커지게 되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총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역대 총리는 보면 뭐 굉장히 엘리트들이 이제 했었는데, 이번에 총리는 약간 엘리트 예. 총리는 아니고 대신 실세 총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시진핑이 이 어떻게 보면 선정한 이제 총리, 그랬을 때 이게 경제가 나빠지게 되면 이 총리에 대한 실망감이 아니라 이 주석의 용인술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용인술. 그렇죠.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미국은 대선, 중국은 이제 경기 회복, 그 두 가지의 이해가 서로 같이 이제 맞물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일컬어서 그동안은 그러니까 일촉즉발의 갈등 상황이기 때문에 디커플링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좀 미국 인사들의 중국 방문도 좀 잇따라 있고 조금 이제 화해 무드인가? 디리스킹, 그러니까 좀 갈등을 줄여간다는 뜻이죠. 그런 용어가 또 뜨고 있어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꼭 챗 GPT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뭐 6개월 전만 해도 아무도 언급하지 않던 단어가 예. 이제 세상을 다 뒤덮는데, 그 중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은 그 세 가지 전략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플러스 1을 더한 것이 디리스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과 미국이 일촉즉발의 전쟁을 한다고 하지만 미국이 세 가지의 다른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봉쇄. 예. 이데올로기나 가치는 반드시 봉쇄한다. 두 번째, 경쟁. 첨단 기술 산업은 중국과 이제 그 경쟁을 하는 거고 협력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기후, 환경, 이쪽은 협력하는 세 가지 전략을 같이 갖고 있는데,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제 중국과 그 사이에 미국이 기술 전쟁을 하는 것만 봤던 것이죠. 예. 근데 거기에 지금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서 시작이 된 그 디리스킹이라는 전략이 하나 새로이 더 들어온 것 같아요. 예, 3 플러스 1 전략이다. 어. 그래서 그 1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그간 미국이 중국에 실시했던 전통 산업에 대한 보복 관세. 예. 그래서 이걸 갖고서 중국의 여러 가지 이제 뭐 경제 성장의 좌초를 노렸지만 실익이 없었어요. 미국의 대중국 적자는 계속 늘어났고, 중국이 뭐 제재를 받은 기업들이 부도나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산업이나 기업이 없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보복관세 25%가 이게 생필품이다 보니까 이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만 커지는 그런 현상이 생겼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실익이 별로 없는 전통 산업에 대한 규제는 좀 풀어서 예. 이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이제 중국과의 관계도 약간 개선해 보려는 노력이 있는 반면에, 예. 반면 첨단 산업은 철저하게 통제한다. 어. 그래서 지금 이번 디리스킹의 전략의 핵심은 전통 산업의 규제 풀고 예. 첨단 산업은 더 강화한다. 그런데 이제 전자를 강조하는 것, 전통 산업의 규제를 좀 풀어보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 전체적으로 미중이 화해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예. 그런 이제 그 오해를 불러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이제 블링컨 장관이 방중을 했을 때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그 다음 날 나오는 발언들을 보면 또 완전히 또 분위기가 다시 갈등 국면인가?
싶을 정도로 참 헷갈립니다. 어떻게 봐야 되나? 그래서 뭐 영리한 토끼는 굴을 세 개를 판다고 그러는데 예. 미국이 파놓은 세 개 굴 중에서 두 개는 봉쇄 아니면 경쟁이지만 예. 하나만 협력인 거죠. 그래서 이 셋 중에서 어느 것을 이제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그건 바이든도 그렇고 브링컨도 그렇고 지금 레이먼드도 그렇고 옐린도 그렇고 이 셋 중에서 서로 얘기하는 것의 각도가 다르면 이제 서로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미국의 스탠스는 대선을 앞둔 경기 부양책의 한 방안으로 지금 네. 미국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 부양책의 한 방면.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중국의 지금 경기 상황이 좀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중국이 경제가 나빠진 거냐 이거를 봤는데 그게 아니고 예. 기대보다도 회복의 속도가 늦다는 거지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오거나 작년보다 성장률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핵심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리오프닝을 통해 가지고 중국이 소비가 불이 붙을 거라는 기대를 했지만 예. 중국의 소비는 립스틱 소비였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돈 많이 드는 거는 안 사고 여행 가고 밥 먹고 예. 이러는 것의 소비는 늘었지만 내구 소비재, 자동차라든지 가전이라든지 통신기기 뭐 이런 가구 이런 내구재를 소비하는 것은 이것은 기대보다 훅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개를 합친 것이 이제 소비인데 이 서비스나 음식료 소비는 회복을 한 게 맞지만 내구 소비재의 회복이 늦다가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중간재를 수출하니까 이게 내구 소비재의 수요 부진이 우리 수출 부진으로 그대로 이어졌고 그게 무역 적자로 이어진 거죠. 그래서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왜 그랬냐 오픈하면은 뭐 이게 소비가 확 좋아져야 되는데 그러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뭐 경기가 회복된다고 해서 부동산을 사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식당 가고 여행 가고 하는 건 하지만 차 바꾸고 집 사고 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뭐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으면 작은 소비로서 이 소비 만족도를 높이는 립스틱만 붉게 칠하고서 이제 외출을 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중국 경제에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전체 화장을 하고서 이제 밤무대를 이 즐기러 가는 것들은 아마도 그건 시간이 좀 걸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경기를 부양시킨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내구 소비재를 이제 소비하게끔 만드는 전략이 중국에 과연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이제 그게 하반기 경제 부양책의 핵심이 되겠죠. 예. 그 중국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한 그 대목에서 중국 경기 정말 안 좋구나 딱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네. 조금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중국은요 금리가 시장화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아니라 정부가 정책적으로 하는 건데 중국이 지금 내렸다고 하는 기준금리는 부동산에 우리 같으면 이제 그 기준금리라고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중국은 뭐 원래 이게 만성적인 자금 수요 초과이기 때문에 이 금리로서 금융시장을 통제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서방 세계하고 달리. 그래서 절대적인 통화량을 가지고서 낮추고 높이고 하는 건데 LPR을 낮췄다고 하는 것은 부동산 경기를 살려보고 싶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지 이것이 전반적인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한국처럼 금리를 내렸을 때 이것이 바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중국은 통화 증가율을 몇 퍼센트 늘렸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연간으로 그 인민은행이 대출을 몇 조를 하는가를 금액을 정해요. 근데 이 금액이 얼마나 더 늘어나냐는 소위 말하는 양적 통제가 핵심이고 가격 통제는 중국은 시장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이제 서방 세계하고는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LPR의 금리 인하는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나쁘다는 것에 시그널이지 이것이 전반 경기하고는 약간 다르게 봐야 된다. 그래요. 일각에서는 그 중국이 쓸 수 있는 부양제 카드가 마땅치 않을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뭐 그렇지는 않고요. 뭐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정부가 어떤 이제 방향을 하냐는 건데 첫 번째는 이제 통화량을 더 늘릴 수도 있는데요. 그 통화량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GDP의 거의 200% 가까운 이제 현금 통화가 있는데 그 M2가 있는데 이게 돈이 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돈이 돌게 되면 엄청난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과거도 그랬지만 경기가 그 침체 국면에 들어갔을 때는 그 조세 정책 플러스 이제 재정 정책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번에 부양책은 이제 7월 달에
중국은 그 정치국원이라고 당서열 1번부터 24번까지가 모여서 하는 회의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하반기 경기에 관한 판단을 하고 경기 부양책을 준비를 하는데 아마도 가만 내버려둬도 소비나 이제 그 음식료 소비나 여행 소비는 괜찮기 때문에 내구 소비재를 어떻게 촉진시킬 건가 하는 것에 대한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뭐 예전에 그 중국이 불황이 들었을 때 뭐 중국말로 가전 하향, 자동차 하향, 건자재 하향, 뭐 예를 들면 가전 자동차, 건자재 집 짓는데 필요한 이 물건을 샀을 때 한 15% 정도의 세금을 확 깎아주는 그런 이제 전략을 썼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아마 경기 부양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런 내구 소비재들의 구매 촉진 정책 요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내구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구매 촉진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위환화 가치가 14년여 만인가요? 지금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일각에서는 2015년 위안화 쇼크 사태를 연상하게 한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거든요. 소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상황으로 보고 계세요? 그건 조금 오해고요. 2015년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 제도를 바꾸느라고 그렇게 간 것이고 지금 이제 위안화를 7.3, 뭐 6.3에서 7.3까지를 올린 절하를 시킨 가장 큰 이유는 이 미국의 그 통화 강세가 가장 커요. 그래서 중국의 중국의 환율은 전일 종가에다가 이제 그 복수통화 바스켓이라고 중국이 거래를 많이 하는 20개의 나라의 통화를 같이 썼고 거기다 또 하나가 인민은행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알파 변수가 세 가지를 합쳐서 환율을 만들어요. 근데 가중치에서 이제 달러가 계속 강세로 가면 위안화는 자동으로 약세를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올라간 건데 그러나 거기에 이제 민은행이 자기가 조절을 할 수 있는 변수를 통해서 환율을 절하를 안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6.8에서 7.3까지를 그대로 올린 이유는 수출 경기 부양입니다. 그래서 내수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그 수출 쪽에서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고용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환율 절하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은 이것은 수출 경기 부양에 이 어떻게 보면 목적이 있었다 그렇게 보여지고 또 하나 이제 옐런 장관이 그 방문을 지금 하고 있지만 아마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환율에 관한 얘기를 이번에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환율을 절상을 시키는 것이 이것이 중국을 힘들게 만들 수 있는 좋은 패기 때문에 뭐 그 환율 관찰국 지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해놨죠. 그렇게 되면 중국으로서는 그런 환율에서 제재를 피하려고 하면 먼저 환율을 절하시켜 놓고 그리고 다시 이제 절상을 원상태로 돌리는 것 그렇게 되면 상대적인 경제 충격이 적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두 가지 이유 수출 경기 부양을 위한 절하 그리고 미중의 환율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선절하 그 두 가지 요인들이 같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중국이 수출을 통해서 고용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중국의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취약점으로 꼽히는 게 청년 고용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조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청년 실업률이 20.8%로 역대 최대가 맞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16세부터 24세까지를 얘기를 한 것이고 그 전체 인구들에 대한 그 실업률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5.몇에서 지금 하향 국면에 들어가 있는데 요 20.8%의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 아래에는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 실업률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고 청년 실업률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은 이제 두 가지로 하나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중국의 X세대들은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분야에서 일하기 싫어하는 것이 뭐 한국도 그렇습니다만 똑같은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 이제 업종이라고 하면 우리 같으면 이제 전자상거래라든지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이런 플랫폼 기업들에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많은데 중국 정부가 최근 3년 동안 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재를 하면서 이 기업들이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상대적인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떨어진 것이 하나 있고 좋아하는 그 기업에 대해서 선호하는 기업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코로나 세대들의 특징인데 최근 3년간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젊은 세대들이 회사에 가가지고 취직해서 일하는 것, 상사한테 스트레스 받고 뭐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직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절절하게 취업을 하지 않는 이제 그런 특성이 지금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게 예, 합쳐졌는데 그러면 사실은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대면 이건 심각한 사회 문제고 이것은 뭐 시위가 나오든지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중국에 그런 일은 별로 안 보여요. 그래요? 이유는 간단한 것이 중국이 40년간 아기를 한 명밖에 안 낳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젊은 X세대들은 지갑이 6개가 더 있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6명의 어른이 카드를 주게 되면 얘들은 취직을 안 해도 뭐 이게 생활을 하고 즐기는데 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한 3가지 이유가 청년 예. 실업률이 사상 최대지만 중국이 그렇게 시리어스한 사회적인 뭐 동료나 불안 요인으로 발전하지 않는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중국 경제를 키운 건 부동산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금 뭐 중국의 지방 정부 재정난도 지금 심각하게 가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지방 정부들이 자기가 받은 세금의 이제 한 일부분만 쓰고 나머지는 중앙 정부로 다 반납을 해요. 그래서 중앙 정부가 그걸 다 모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재배를 하는 그 시스템이 중국의 이제 세제 시스템인데 예. 거기에는 이제 중앙의 말을 잘 듣는 예를 들면 이제 지원해야 되는 성하고 그렇지 않은 성에서 배정받는 자금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낙후가 되어 있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자금을 덜 받게 되면 항상 자금이 부족하게 되는데 예. 그 부족한 자금을 중국은 이 토지 사용권 매각 대금으로 충당을 했어요. 그래서 서방 세계에는 기업의 재무제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토지인데 중국 기업의 재무제표에는 토지라는 항목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은 토지가 국가 건데 그 국가라는 게 어떤 국가냐면 지방 정부가 소유를 해요. 예, 예. 그래서 지방 정부의 부족한 세수를 이제 토지를 매각함으로 인해서 토지 사용권을 매각함으로 인해서 이제 충당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전체 뭐 지방 정부 예산의 30%에서 많게 가면 200%까지 올라간 거죠. 근데 이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니까 이게 부동산 토지 사용권 매각 대금 자체가 줄어든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 정부의 재정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있고, 그러나 이것이 재정 위기라든지 지방 정부 부채 위기로 가냐? 우리는 예. 이제 그걸 언론에 그렇게 많이 몇 년째 계속 얘기하면서 그런 가능성이 예, 없습니다. 금융업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그건 나오던데요.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방자치제나 미국은 지방자치라지만 중국은 중앙집권제예요. 지방자치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이 문제가 되면 그것은 중앙정부가 해결하고 인수를 하는 것이지 예. 지방정부가 부도나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아, 그게 이제 우리가 중국을 우리하고 똑같은 시스템이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고요. 예, 그래서 예. 중국의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중앙정부의 부채 비율은 가장 낮죠. 그래서 지방정부 부채 문제는 중앙이 당연히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뭐 그렇게 그 시리어스한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 상황을 짚어보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그래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인데 사실 지금 리오프닝 효과도 못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떤 영향,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한국은 보세요? 지금 뭐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리오프닝의 효과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중국의 시장이 없어졌거나 줄어들었거나 이렇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네. 뭐 우리가 팔고 있는 것이 자동차 핸드폰이 대표적인 품목이지만 중국이 전 세계 최대 핸드폰 시장이고 전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이고 전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이에요. 예. 거기서 우리 점유율이 떨어져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중국이 시장이 없어진 건 아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경쟁력 이슈고 그래서 대중국 수출 비중을 우리가 계속 낮춰야 된다고 탈중국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4월 달 통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비중이 한 19%밖에 안 돼요. 미국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고 예, 예. 이제 호주나 뭐 일본이나 대만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사실은 낮출 것도 없죠. 그래서 예, 예. 우리가 봐서는 이게 지금 중국에 대한 수출은 지금 뭐 수출 비중 낮춰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낮지 않게끔 어떻게 유지하냐가 이게 중요해요.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우리로서는 중국에 팔고 있는 것이 대부분 다 중간재인데 그 중간재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집 짓고 나면 차를 사고 가구를 바꾸고 자동차를 바꾸고 예, 내구 예. 소비재를 바꾸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회복하는 시점이 한국의 중간재 수출의 회복 시점하고 거의 일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2년째 규제를 했기 때문에 예. 아마 금년 연말 또는 내년 초 정도가 돼야 이제 정상적인 회복이 될 것이고, 그래서 예, 예. 그 신규 주택 가격은 그렇지만 이제 기존 주택 가격은 최근 들어서 이제 살짝 플러스로 돌아서는 회복의 조짐이 보여요. 근데 집이라는 것은 새로 아파트 지었을 때 가구 과제 도구를 많이 바꾸죠. 예. 그래서 아직 이제 신규 아파트들의 가격은 아직 회복이 되지 않고 있어서 예. 그게 우리한테 지금 그 중국의 경기 회복이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내구 소비재의 수출 회복은 아마도 4, 4분기 정도 그때쯤 가야 되는 것이고. 연말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로 봐서는 지금 중국의 경기 회복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한국이 중국에 팔 수 있는 네. 품목의 경쟁력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라고 하더라도 애플은 중국에서 여전히 잘 팔고 있고 예. 2등 뭐 이 정도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점유율 제로죠. 자동차가 전 세계 최대 시장이고 전기차 최대 시장이 중국인데 우리는 거기 점유율이 뭐 1%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 이게 예. 사실은 더 문제죠. 우리 경쟁력이 저하된 건가요? 아니면 중국의 경쟁력이 높아졌다고 뭐 봐야 되나요? 같은 결과죠. 그래서 중국이 빨리 따라온 것도 있고 지금 중국은 전 세계 모든 선수들이 다 이제 모여들어 있는 올림픽 경기장 같은 거죠. 그래서 올림픽에서 그 1, 2, 3등을 하는 것하고 똑같은 현상이 지금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제품들이 중국의 그 국산화 실력도 좋아진 것도 있지만 다른 이제 그 세계 플레이어들하고 비교했을 때 거기서 이제 밀리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이제 작용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중국 증시 짧게 보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좀 안개가 거칠 수 있다라는 전망 나오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예. 첫 번째는 뭐 중국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수치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나쁜 이유는 심리 효과. 그래서 제일 큰 심리 효과는 컨트롤 리스크죠. 미중의 관계 악화가 가장 나쁜 건데 그 부분이 아마도 하반기에는 뭐 내년 가면 더 악화되겠지만 그 미국의 대선 문제, 중국의 경기 문제 때문에 완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예, 예. 그리고 아마 지표들은 상반기에는 뭐 기대보다 못했다고 그러지만 하반기에 가면서 아마 점차적인 모든 경기 지표들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6개월 동안의 성과가 생각보다도 낮게 되면 예. 정부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부양책을 밀려서든 뭐 자발적으로든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런 서너 가지 요인 때문에 아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이 네. 뭐 그렇게 나쁘게 볼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가 2분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주력인 반도체뿐 아니라 스마트폰, 가전 모두 이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직격탄을 맞았다는 평가인데요.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센터장 연결해서 자세한 삼성전자 실적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2분기 잠정 실적 전반적인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매출액 60조에 영업이익 6천억인데 시장 컨센보다는 한 2배 정도 잘 나왔고요. 일단 반도체 쪽 적자가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조금 줄어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 적자가 이제 3조 중반 정도 수준까지 적자폭이 감소하면서 시장 예상보다 좀 양호한 실적이 나온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적자 흑자 폭 자체가 그렇게 미미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회복을 논하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고, 다만 반도체 가격 낙폭이 3분기부터는 거의 미미해질 거기 때문에 3분기부터의 실적은 좀 의미 있게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부정적인 실적이 이미 예고가 됐었습니다. 물론 시장 예상보다는 뚜껑을 열어보니 조금 나았다고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적이 나빴던 가장 큰 배경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전히 반도체가 예상보다 적자 폭은 줄었지만 그래도 반도체 적자가 여전히 3조 중반 정도로 과거 삼성전자가 기록했던 높은 수익성하고는 여전히 격차가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계절적인 이유이기는 하지만 갤럭시 S 시리즈 대표적으로 S23이 1분기에 이게 많이 판매가 되었고 2분기에는 어쨌든 그런 판매량도 줄었고 또 마케팅 비용도 증가했기 때문에 스마트폰 쪽에서 이익이 1분기 대비 한 1조 가까이 감소한 2.9조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업부가 여전히 부진한 실적의 원인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문제는 앞으로의 실적이죠. 반도체 감산 효과, 또 소비 회복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감산 효과는 한 4개월 뒤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8월부터는 이제 제조업체들이 공급하는 칩의 공급량은 상당히 좀 줄어들 것 같고요. 또 그 감산이 당장 그칠 것 같지는 않고 연말까지는 그 수준이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 쪽에 개선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고요. 다만 수요 쪽에서는 여전히 아이폰이 3분기에 출시가 되지만 디램을 많이 탑재하는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기대할 거는 아직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4분기 후반으로 가면 지금까지 되게 수요가 안 좋았던 일반 서버의 교체 수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는 3분기보다는 오히려 4분기부터 점진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은 안 좋은데 주가 흐름은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8만 전자, 9만 전자까지도 내다보기도 하시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이번 반도체 사이클이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올해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설비 투자를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줄이기 때문에 보통 과거랑 다른 게 이제 반도체 신규 라인의 램프업에 2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2025년에 이 디램 산업은 공급난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말은 최소한 향후 이제 1년 6개월 이상은 제품 가격이 이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4분기를 필두로 해서 그래서 저희는 지금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최근 공개가 됐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되 물가 자극은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어찌 보면 이 경제 활력과 물가 상승,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이 정부가 수위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실효성이 달려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이번 경제정책 방향을 직접 구성한 이형일 통계청장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최근까지 기획재정부 차관보로 계시면서 이번 경제정책 방향을 설계하셨고 오늘부터 통계청 수장으로서 첫 출근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일단 좀 맞습니다. 소회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동안 이제 경제정책 업무를 많이 하면서 예. 통계에 관련된 것도 많이 봐왔고 그래서 통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평소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통계청의 청장으로서 이제 통계 개발, 국민들이 원하는 좋은 통계들 많이 개발하고 정책에도 많이 뒷받침되는 그런 걸 많이 발굴해서 네. 국민 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자세히 짚어볼 텐데요. 일단은 성장률 낮춰잡으면서 경기 우려에 대한 게 반영됐나 이런 분석들 나오는데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원래 작년 말쯤에 이제 올해 성장률을 이제 예측을 할 때 예. 1.6% 정도로 예측을 예, 했습니다. 근데 상반기를 지나면서 보니까 조금 실적이 생각보다 좀 더 안 좋아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1.4% 정도로 이제 숫자를 내렸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면 그 숫자 흐름에서 보면 상반기에 좀 더 내려가는 상황이고요. 하반기에 올라오는 모습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상반기 전체적으로 평균이 전년 동기 대비로 한 0.89 정도 된다고 보면 하반기에는 한 1.8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예, 어떤 경제 성장의 모습을 보면 한 2배 정도 올라가는 그래서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아지고 하반기 갈수록 더 좋아지는 모습은 갖출 거라 생각되고요. 예. 그렇게 된 배경은 기본적으로 민간 소비가 굉장히 이제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건 하반기도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수출 같은 경우도 보면 요새 걱정 많이 하시지만 예, 최근에 예. 6월 수출 보면 이제 감소폭도 상당히 줄어들었고 또 무역 수지도 흑자로
이제 전환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금 이제 받는 가능성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예측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물가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2.7%, 그러니까 지난달에 2%대로 내려왔습니다. 네. 작년에 뭐 7% 가까이 올랐던 걸 생각하면 안정세는 맞는데 아직 안심하기엔 시기상조다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 물가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2.7%로 예. 이제 한 21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제 2%를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6.3까지 올라갔던 높은 물가가 이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앞으로도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전체적인 이제 국제 유가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음 달에도 2%를 계속 보일 것 같고 뭐 추석이나 뭐 집중호우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안정세를 보일 거라 예상은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예. 항상 저희가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고 경제감을 갖고 긴밀한 대책을 지금 항상 준비하고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예.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흔히 이제 체감 물가 많이 하는데 예. 체감 물가는 이제 저희가 생활 물가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생활 물가 지수가 이번에 2.3%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원래 있는 2.7%더 낮게 나왔습니다. 이 생활 물가가 저희가 이제 가게에서 지출 빈도가 그 구입 빈도가 높은 그런 품목 중심으로 된 건데 그게 낮아진 걸로 봐서 저희가 이제 체감적인 물가도 좀 낮아지고 있고 그런 모습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가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면요. 유류세 연장이랑 네. 또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담겼는데요. 네네. 어떤 배경으로 보면 될까요? 유류세는 사실은 이제 올해 한 4월에 한 4개월 정도 연장을 했던 모습이거든요. 그 예. 모습을 저희가 적어서 8월까지는 유류세가 이제 계속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제 계속 지원이 되는 상황이고요.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특히 지방용 공공요금 중심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이제 시기를 좀 분산하거나 이연하거나 그렇게 하고 기본적인 생산성 증가에 맞춰서 예. 요금을 좀 정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저희가 농산물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저희가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축된 물량을 푼다든지 계약 재배를 늘린다든지 또 필요로 하면 수입할 때 이제 할당가세를 좀 내려서라도 국내 물가 안정에 도움을 주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물가와 관련해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바로 이 추경호 부총리의 라면값 인하 발언이에요. 네. 평소에 이제 추 부총리께서 뭐 시장에 대한 그 존중하는 그런 그 의사도 밝히셨었는데 이번 발언이 많이 주목이 됐었는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라면과 관련된 네. 발언은 어떤 시장이 직접적으로 개입한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수의 언론이나 국민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어떻게 그런 민심과 여론을 전달했던 내용이라고 저희가 이해가 되고 그 내용도 보면은 작년에 이제 올릴 때 원료 가격이 급등했다는 이유로 올렸다면 지금 현재 그 가격이 많이 이제 원자재 가격이 많이 내렸거든요. 예를 들면 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최고가 대비 한 50%, 작년 말 대비를 하면 한 16%까지 많이 빠졌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장 경제 체제에서 특정 품목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또는 뭐 원가를 뭐 찾는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고요. 예. 기본적으로는 소비자 단체나 여론에서 언론 같은 데서 이야기하는 거를 기업이 판단해서 본인들의 어떤 시장 이미지나 어떤 기업의 성장성 등을 감안해서 결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겠다라는 부분은 이제 물가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항상 따라붙는 이슈가 이제 그 관련 기관들의 적자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원래 작년에 이제 그런 걱정이 있었지만 올해 네. 들어서 이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유연탄 같은 경우는 한 60%, 가스도 한 59% 정도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게 많이 빠지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할 때는 지금 정권사의 리포트를 보면 올 3분기나 4분기에는 흑자를 보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저희는 이제 좀 균형감을 갖고 보려고 합니다. 국민 부담이나 에너지 가격 그리고 또 말씀하신 공기업의 네. 어떤 재무 구조 이런 것도 같이 다 봐서 판단하지 않을까 싶고요. 단계적으로 결국 좀 중기적으로 보면 결국에 그런 말씀하신 누적 적자나 미수금도 단계적으로 해결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 부동산 관련 내용들도 좀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집주인의 숨통을 좀 틔워주는 정책들이 담겼어요. 네, 예. 맞습니다.
그 역전세 관련된 게 좀 이제 많이 나왔는데요. 지난 이제 정부에서 임대차 3법 이런 걸 좀 강행 처리하면서 전세값이 많이 폭등을 했고 우리 정부 들어와서 이제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전세 가격이 하향 안정되는 과정이 있는데 예. 그 과정에서 보니 이제 처음에 전세 계약하고 지금 전세 계약에 차액이 생기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일시에 이제 내줘야 될 상황이 생기는데 그거를 내주지 못하면 결국에는 세입자가 피해를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세입자의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어떤 대출 규제에 있어서 DSR 규제를 좀 완화하는 모습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예. 말씀하신 그 대출 규제 문제는 좀 네. 사실 저희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이슈를 다뤘고 아, 좀 그렇습니까? 여전히 좀 예. 논란이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예. 그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예상컨대 그 예. 지적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임대인을 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일 텐데 예. 결과적으로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돈을 돌려주지 못하면 결국 세입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 대책은 세입자를 위해서 해준다는 생각이 있고 또 전체를 다 보다 그 차액에 대해서 불려주기 때문에 그 한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가계부채에 대한 영향도 되게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돈을 뭐 다른 데 쓰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보시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이 돈은 세입자에게 바로 줄 겁니다. 바로 주도록 조치를 해서 그렇게 유용되는 걸 좀 최대한 막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계약서를 다 따져보고 전세 계약서를 보고 하려고 하고요. 혹시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중간에라도 대출에 대해서 좀 조치를 취할 그런 계획까지 갖고 있습니다. 예, 예. 뭐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발휘한다면 또 네.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실효성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좀 해봐야 되는데 케이스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예. 시뮬레이션을 좀 해봤더니 이제 대출 금리도 한 4%로 잡고 연소득 한 5천만 원 되는 분이 이렇게 한다면 한 2억 조금 모자라는 정도,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사이 되는 걸 추가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 정도면은 전반적인 이 전세금 차액이 전체 평균적으로 보면 한 7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물론 그게 평균이기 때문에 실제 집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 금액이면 상당 부분은 가만히 어떤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 해서 저는 실효성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뭐 이 종부세 그 산정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요건 이제 작년 수준을 유지하기로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가 이게 그 종부세가 이제 지난 이제 5년 동안 한 8배 정도가 세수가 더 많이 이제 징벌적으로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0.4조 하던 것이 3.3조까지 늘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또 20년 기준으로 보면 한 1.5조 되는 건데 거기에서 한 2배 정도 늘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저희가 약속을 한 게 이 종부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돌리겠다라고 예. 했습니다. 그거를 계산해 보면 한 60% 정도가 적당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좀 더 올리게 되면은 세수도 더 많이 거쳐져 도 있지만 예. 개별 가구로 보면은 20년보다 더 많이 내는 분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저희가 60%로 유지를 했습니다. 예, 예. 일각에서는 집값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연착륙하는 방안으로는 보유세는 좀 늘리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안이 어떻겠냐. 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종부세는 이제 사실은 이제 뭐 보유세 라고는 하지만 현재의 모습은 제가 볼 때 좀 너무 과하게 징벌적인 세제를 운영이 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게 집값을 연착륙시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 실정적으로 확인도 어렵고 저희가 봤을 때 주거비 부담을 오히려 늘린 거 아니냐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담세 능력에 기초해서 좀 정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또 부동산 시장 그 자체를 보더라도 현재 보면 가격이 좀 이제 많이 하향 안정되면서 좀 부하권을 유지하고 있고 또 미분양도 조금 주춤하고 있고 거래는 좀 회복되고 있어서 현재 모습 자체가 연착륙이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부동산 내용 외에 또 이 부분이 좀 지금 관심인 게 결혼자금 지원에 대해서 증여세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 네. 네. 예. 이것은 정확히 좀 어떤 내용이에요? 그 현재 이제 예. 직계 존속이 직계 비속한테 이제 예. 정리할 수 있는 이제 세제 혜택지는 주는 부분이 한 5천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미성년자면 2천만 원이지만 이제 성년이 되면 5천만 원까지 줄 수 있는데 이게 14년에 이제 이게 5천만 원으로 이제 상향 조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예. 근데 이게 그동안 이제 2013년도 지금까지 시간이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국민 소득도 늘어나고
물가나 자산 가격도 많이 올라가지고 현재 모습이 이제 그대로 유지하기 좀 쉽지 않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새 보면 이제 실제 결혼을 할 때 있어서 비용이 많이 이제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조사를 해보면 5천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결혼 자금이 들어가는 모습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학계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올려야 된다는 건의가 있고 국회 차원에서 보면 의원입법이 몇 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올리자는. 그래서 예, 이렇게 예. 여론도 좀 있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해외 사례를 보니까 일본에도 보면은 평소에 정여세 말고도 결혼 육아 자금에서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저희가 한번 이거를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걸 검토를 하겠다는 의사를 이제 표명한 거고요. 그래서 예. 앞으로 이제 여론 수렴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고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세법 개정안을 낼 때 저희가 결정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밖에도 뭐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들 여러 가지가 담겼는데요. 하반기에 예정된 대책들 대표적으로 좀 몇 가지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민생 안정 관련돼서는 이제 저희가 에너지 요금과 관련돼서 아까 예. 이제 공공요금 관련해서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번에 에너지 캐시백이라고 해가지고요 전기 요금에 대해서 좀 도입을 한 게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간에는 킬로와트당 한 30원 정도를 이제 저희가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 킬로와트당 30원 정도를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로는 좀 인센티브 구조가 좀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요번에 저희가 최대 100원까지 올려주기로 지금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해놔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7월부터 지금 이게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예. 가입하셔서 이걸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5% 이상만 하면 저희가 60원, 10% 이상만 하면은 한 80원까지 저희가 도와주고 최대 이제 20%까지 줄이면 100원까지 도와드리는 건데 제가 시뮬레이션에 보면은 10%만 줄이면 작년보다 전기요금이 오히려 더 낮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 국민들께서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예. 가스에 대해서 이걸 좀 더 이런 방식을 좀 도입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건보료 많이 이제 올라가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내년도 건보료를 이제 곧 8월달에 결정할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인상도 가장 최소화하려고 지금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되면 이제 내년도에 이제 건보 부담도 좀 이제 가만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 통신요금 관련해서 이제 대책이 나왔죠. 그래서 5G 중간 요금제도 출시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소비자의 선택권도 많이 강화하고 그런 모습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국민들께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외에도 뭐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 그렇습니다. 뭐, 예. 이런 내용들도 담겼네요. 네, 네. 예, 또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벤처 활성화 등을 이야기를 하는데 벤처 3법 이게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예. 어느 정도 어떤 도움이 될 걸로 보세요? 예, 예. 저희가 이제 벤처업계라는 게 굉장히 우리 혁신 생태계 굉장히 중요한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벤처가 잘 되는 게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정책 과제이기도 한데요. 현재까지 이제 보면 지난 정부도 그렇지만 정부 자금에 많이 의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렇게까지 계속 해줄 수는 없거든요. 계속 커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보려면 민간에서 자금이 들어와서 벤처업계를 이제 살려나가고 그걸 선순환시키는 구조가 필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민간의 모펀드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민간 모펀드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는 중기부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가 돼가지고 세팅이 됐는데 이렇게 민간의 모펀드를 하나 만들고 밑에 펀드가 또 있다 보니까 두 개를 걸치다 보니까 세제상에 이제 혜택을 안 해주면은 오히려 더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민간 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하나 출자를 할 때는 저희가 세제진을 드려야 될 상황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들어주기로 이미 의사결정해서 발표를 했고요. 요번에 이제 국회 법안을 내 가지고 정기국회 통과시키는 게 첫 번째 일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반 지주회사 형태가 있을 때 지주회사는 이제 금융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벤처업계를 살리는 거는 저희가 허용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투사라든지 신기술 사업자의 경우는 지주회사 안에서 들어올 수 있게끔 해서 기업형 벤처캐피탈, 흔히 이제 CVC라고 하는데 그걸 허용해 줬는데 그거 말고도 사실은 창업 기획자라는 중요한 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굉장히 초기 단계 벤처기를 발굴해가지고 투자도 하고 멘토링도 해가지고 키워나가는 그런 거거든요. 예. 그것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또 법안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CBC가 이제 기업형 벤처캐피탈에 투자를 할 때 출자 규제 제한이 있습니다. 60% 외부에서 40% 이상은 못 빌리게끔 규제를 해놨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자금 운용에 제약을 주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걸 늘리는 게 벤처업계 생태계에 도움이 된다 생각해서 이것도 이제 법안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3법이 통과되면 벤처업계 아주 큰 좋은 점이 되고 단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소비,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도 있습니다. 숙박 쿠폰 확대하시고 또 코리아 세일 패스를 최대 네. 규모로 개최하신다는 예, 예, 계획인데요. 네, 네. 근데 일각에서는 이게 또 이제 좀 잠잠해지는 물가를 또 자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 기본적으로 이거는 네. 이제 그 숙박 쿠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예. 저희가 아까 말씀했지만 이걸 언제 하려면 저희가 11월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관광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관광 비수기에 이제 그때 그 3만 원까지 이제 혜택을 줌으로써 이제 만약에 좀 여행도 다니고 그래서 이제 지방 경기도 살리고 여행업계도 살리고 숙박업계도 살리자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예. 물가랑 좀 거리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페는 해마다 이때 해왔던 건데 15일 정도 하는 거를 20일까지 좀 더 해서 좀 늘려나가겠다 이런 차원이고요. 예, 예. 그거 말고도 동행 축제라고 해가지고 중소기업을 좀 도와주는 그런 거 어. 그런 게 때문에 제가 오히려 내수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뭐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 가사 도우미 시범 사업. 자, 이건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이 되는 건가요? 요거는 이제 시범 사업을 지금 예. 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은 현재 고용부랑 관계기관들이 현재 모여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게 안 나왔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좀 우리나라 현실에도 맞는 그런 걸 해서 좀 도움이 되려고 하는데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이형일 통계청장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짚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